한 장의 비자가 프라임타임의 어떤 연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정부의 본질에 대해 드러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한 이민 문서 하나의 특권의 흔적, 눈에 띄는 위선, 그리고 오직 올바른 이름들에게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담겨 있다고 자스민 크로켓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최근의 토론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방 안의 공기를 불태웠습니다. 모두가 의심했지만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천재 비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웃음기 있는 얼굴들이 굳어졌고 웃음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유럽 패션쇼와 몇몇 잡지 표지에 등장한 경력을 가진 모델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에게 주어지는 EB1 비자, 아인슈타인 비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비자는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인류의 생명을 구한 혁신적인 공학자들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멜라니아가 끼어 있습니다. 크로켓은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부드럽고 단순한 이야기. 그러나 그 안엔 아이러니라는 이름의 진실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국제 모델, 퍼스트레이디, EB1 비자 소지자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뛰어난 두뇌들을 위한 아인슈타인 비자 말입니다. 그 말에 방은 작아졌습니다. 웃음은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정치의 뒤편에만 머물던, 말을 아끼던, 지적공헌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인의 이미지가 천재들을 위한 비자라는 개념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정확히 어떤 업적 덕분에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그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B1 비자는 미인 대회가 아닙니다. 외모로 받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 비자는 세계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미국의 초청장입니다. 단순히 포즈를 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기여한 사람이냐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깊은 간극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외국 과학자들이 국제상을 받고 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행정 실수로 거절당한 반면 멜라니아는 미소 하나로 통과했습니다. 몇 명의 의사가 거부당했을까요? 몇 명의 교수들이 무시당했을까요? 크로켓은 책상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문을 공기 중에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마치 대리석 벽에 생긴 균열을 손가락 하나로 눌러 무너뜨리듯. 이건 멜라니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켓의 전략이 빛났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을 공격하지 않고 시스템을 드러냈다는 점. 이 비자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구축한 이민 정책의 완벽한 거울, 선택적으로 작동하며 인맥에 의존하고 성싱에 의해 보호되는 구조. 수많은 이민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서류를 번역하며 추천서를 쓰고 잔혹한 거절을 견디는 사이에 멜라니아는 곧장 통과했습니다. EB1은 결혼 선물처럼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비자의 가치는 무너졌습니다. 자격이라는 개념은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켓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개인 스캔들을 체제의 스캔들로 연결시켰습니다. 멜라니아의 EB1이 조명을 받는 동안 수백만의 이민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진정으로 기여한 이들이 위협으로 간주되고 타자로 여겨지며 억제해야 할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키겠다고 말하는 미국은 법이 존재하되 개인적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굴절되는 나라입니다. 질서라는 말은 제도화된 편의를 위한 위장이며 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예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특혜로 쌓아 올린 장벽. 크로켓은 단지 트럼프의 모순을 폭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찢어발겼습니다. 트럼프는 안전과 법치, 능력주의를 말하지만 뛰어난 업적이 증명된 적 없는 사람에게 엘리트 비자를 주는 것이 과연 능력주의입니까? 그 질문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파괴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당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소리 높여 외쳐진 것도 분노로 뒤덮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여유 속에서 나왔습니다. 진실은 고함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차분함으로 크로켓은 모순이 스스로 말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마치 수년간 정치적 내러티브로 정교하게 포장된 외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이. 그 순간 현미경 아래 놓인 것은 멜라니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 전체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국적이고 열정적인 국가주의적 담론이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편의주의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이민자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비자를 외모와 성씨로 통과시킨다면 문제는 이민이 아니라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멜라니아에 대한 것도 이비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규칙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믿는 척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일부에게만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비원은 위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깊이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정의를 지켜야 할 시스템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크로켓은 이 부분을 마칠 때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지만 이름 하나로 능력주의의 국경을 넘은 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 밖에서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이력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모습. 그녀는 분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는 이민이 기술적인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국경, 서류 차가운 숫자로만 설명된다는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이민은 의도가 불순할 때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속한 자이고 누가 영원히 바깥에 머물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 자스민 크로켓은 멜라니아 트럼프의 비자 스캔들 너머를 봤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이 예외가 아니라 증상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증상은 일시적인 분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멜라니아가 환하게 웃으며 이비완 비자를 들고 이민의 레드카펫을 건널 때 수만 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공부하고 실제 상을 받고 실질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 오탈자 하나, 후원 부족, 혹은 단지 출신 국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시대에 이민은 더 이상 안전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게임이었습니다. 미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죠.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못 들어오는지, 왜 그런지도요. 크로켓은 그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영화를 여러 번 본 사람처럼. 트럼프는 콘크리트 벽만 쌓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의 벽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항상 똑같은 악당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피부가 어둡고 약하고 절박한 이민자,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이미지. 왜냐하면 공포는 잘만 조작하면 표가 되니까요. 공포는 팔립니다. 외국인의 위협은 헤드라인이 됩니다. 그 와중에 생명을 구하는 천재,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 시골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보이지 않는 통계로 사라집니다.
혹시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생명을 살렸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작은 도시의 중환자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가족과 떨어져 하루 20시간씩 일하던 J1 비자 소지자 덕분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스민은 상기시켰습니다. J1 비자 하나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30만 개가 넘는다고. 의사, 교사, 연구자들,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나라의 척추를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더해지러 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비자를 취소하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히요. 루이지애나의 공립학교에 교사로 온 마리아나를 생각해 보세요. 교환교사 비자로 미국에 도착한 포르투갈어 교사, 자원은 부족하고 학생은 많으며 고용은 불안정한 학교. 마리아나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차별을 견디고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자기 돈으로 학용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트럼프가 졸속으로 서명한 새로운 지침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예고 후에 비자가 중단됐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였죠. 마리아나는 짐을 싸고 꿈을 접고 매일 아침 안아주던 아이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성싱을 갖지 않았습니다.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뉴스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져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스민 크로켓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얼굴, 어떤 억양,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자기 사람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아인슈타인 비자가 결혼 선물로 쓰이면서도 무슬림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는 비자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된 시스템입니다. 설계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그 시스템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나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지 묻지도 않고 말이죠. 왜 어떤 경우엔 침입이라 하고 또 어떤 경우엔 성공적인 이민이라고 부르나요? 이민이라는 무기는 법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상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멜라니아의 이비우스는 아주 시끄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선 자격은 부속품일 뿐이라는 외침. 크로켓이 말할 때 그 긴장감이 축적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럼프의 위선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수백 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아이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걸 정상이라고 여기니까요. 그리고 이게 당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석사 과정을 포기해야 했던 누군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비자 거절 때문에. 취업 인터뷰가 비자 만료로 취소된 사람도, 자녀의 졸업식을 보러 가려다가 새 이민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발이 묶인 사람도요. 이것들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구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먹이를 줘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스민이 남기고 싶었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구조는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멜라니아는 EB1으로 보호받는 이 시스템의 얼굴이었고 마리아나는 비자가 취소되며 버려진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은 사막에도, 철조망이나 감시 드론으로 둘러싸인 곳에도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 국경은 책상 뒤에 한 자루의 펜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허락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서명, 보이지 않지만 어떤 콘크리트 장벽보다도 더 폭력적인 경계. 자스민 크로켓은 그 사실을 명확히 보았고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민의 문제는 누가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가. 이 질문은 모든 기술적 논쟁의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로켓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서사를 얼마나 완벽하게 장악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줄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정치적 드라마. 하지만 기준은 선과 악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쓸모있음과 버릴 수 있음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그건 명백해졌습니다. 예외는 얼굴이 있고 성싱이 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크로켓은 팬데믹 도중 미국 병원에서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던 J1 비자 소지 의사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훈련받았고 승인까지 받은 이들이었지만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멜라니아는 EB1 비자를 가지고 무리 없이 입국했습니다. 발표 논문도 없고 발견도 없고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 어떤 기여도 없이. 그런데도 이 시스템이 자격을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합니다. 야간 근무는 비어있고 유일하게 가능한 의사는 몇 주 전 공항에서 막혀버린 외국인입니다. 지금 당신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국경이 보호받고 있어서? 아니면 시스템이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앗아갔기 때문에 더 불안할까요? 이 일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백 건, 수천 건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와 전국 전공의 협회조차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핑계 삼아 더 많은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조차 그에겐 기회였습니다. 외국인은 그의 내러티브에 부합할 때만 유용한 존재였고 그렇지 않으면 곧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민이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라면요. 경제, 보건, 교육의 진짜 영웅들이 이민국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라면요. 크로켓은 폭스 뉴스에선 보도되지 않은 데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는 몇몇 주 전체가 1년에 생산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직접 유지합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연구소를 열고 학교에 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땠을까요? 또다시 정치적 논리로 잘라냈습니다. 이런 비자들은 헤드라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의 지지층을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상상의 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술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포퓰리즘의 단순함을 위협하죠.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트럼프는 이념적 신념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이민자들을 마치 포커게임의 카드처럼 골라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돈, 가시성, 선거에 도움이 되는가. 그가 남방우 이민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몰아가던 바로 그 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백인들을 위한 구글 설문 폼과 신속 입국 절차는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우편번호와 피부색으로 조작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트럼프에게 이상적인 이민자는 누구인가? 답은 법률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지에 있습니다. 그 이민자가 만들어내는 반사된 모습. 멜라니아는 완벽한 초상화였습니다. 백인, 우아하고 논란은 없고 단 하나의 예외, 천재 비자로 입국했다는 것. 그녀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이민이라는 신화를 강화하는 존재였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듯한 존재. 그런데 파키스탄 출신 과학자가 새로운 암조기 진단법을 발견했다면
시골 지역에서 영어 문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브라질 출신 교사는,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개발한 가나 출신 엔지니어는, 이들은 잊혀지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자스민 크로켓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외를 들어 규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도덕적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트럼프는 국경을 닫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경을 다시 그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당신의 목소리 역시 하나의 국경입니다. 수능과 변화 사이의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준비된 대본을 거부합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야기라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비자 거절, 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누가 가치를 가지는지를 선택하는 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부가 더 이상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무대가 된다면 그때의 상황이 어떨지. 그 이름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입니다. 문제는 대본만이 아니라 그 대본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자스민 크로켓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비자나 이민 정책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논리를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연기가 되면 국민은 관객이 됩니다. 산만하고 오락에 빠져 있으며 혼란스러워하고 헤드라인과 밈, 스캔들, 그리고 바이럴 문구에 의해 최면에 걸린 관객이죠. 나라가 내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동안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인 시리즈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준비합니다. 미국의 구세주. 하지만 어떤 구세주가 빈곤 지표보다 시청률에 더 신경을 쓸까요? 크로켓은 썩은 과일을 벗기며 내부의 곰팡이를 드러내듯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라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의 관리 방식은 결과가 아니라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위기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을 창조해 집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진실은 선택적입니다. 사실은 유연하고 법은 그 대본이 반전이 필요할 때마다 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경로를 구축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파산한 사업가, 텔레비전에서 구해진 사람, 정치인이 된 진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무대에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벌 오피스에 앉았을 때 그는 메이크업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경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 연극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박수를 멈춘다면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혼란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스캔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문화 전쟁, 왜곡된 헤드라인, 말도 안 되는 트윗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사라집니다. 작아집니다. 그저 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평범해질 수 없습니다. 그때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등장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유명세가 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지가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널드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차가운 얼굴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오락의 차원을 넘어 위협으로 바뀌는 한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널드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자란 그는 역사를 가까이에서 보았고 말이 무기가 될 때가
어떤 순간인지 잘 알았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장한 포퓰리즘이 국가의 구조를 부식시킬 때가 언제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대의 그들, 이 공식 정치가 될 때가 언제인지, 리더들이 국민과 말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스민 크로켓이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멈출 수 있거나 건너뛸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다룰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본에서 모든 것은 서사적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숫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버전으로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공격합니다. 실수하면 남을 탓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패턴이 아닙니다. 조작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졌습니다. 크로켓은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트럼프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나라 전체가 그것에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오락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문들이 그것을 리얼리티 쇼의 장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밈으로 반응하고 국민은 복잡한 문제를 마치 축구 경기처럼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쇼로 변했다면 공화당은 스튜디오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해결책을 요구하는 동안 그들은 슬로건을 내놓고 유권자들이 개혁을 요청하는 동안 그들은 음모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정부를 요구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을 내놓습니다. 크로켓은 이것을 조롱으로 비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대가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산이 없는 병원, 구조가 부족한 국경, 장학금이 삭감된 대학, 빚에 쪼들리는 가정, 미래가 없는 청년들, 그 모든 것이 리더들이 셀카를 찍고 비디오를 찍으면서 약속하는 뒤편에 미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재정적 논쟁의 장, 시장의 수호자, 종교의 자유, 온건함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깨진 전시장이 되어 슬로건이 재활용되고 지도자들은 공직에조차 없는 한 사람의 명령을 따릅니다. 자유를 외치며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고 헌법을 수호한다고 말하면서도 동맹이 조사를 받을 때마다 사법체계를 공격하는,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윤리적, 법적, 인간적 스캔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단계였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나라의 통합을 지키며 재건을 도모했던 바로 그 당. 오늘날 그 유산은 편의에 맞는 연설에서만 장식으로 쓰입니다.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던 당은 이제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능력주의를 중시하던 당은 이제 마케팅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와 법을 수호한다고 말하던 당은 이제 그것들을 내부에서 부숩니다. 이 말이 듣기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5% 미만의 미국인들만이 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을 탓하고 민주당을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누구든지 탓합니다. 자기 자신만 빼고. 그 사이 공공기계는 멈춰섭니다. 긴급한 프로젝트는 보류됩니다. 표결은 자존심으로 막힙니다. 국경 위기는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원에서 이미 합의한 것을 통과시키려는 용기가 없어서 악화됩니다. 크로켓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자신이 상원에서 나온 제안을 죽였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저지르며 상대가 점수를 얻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득이 가나요? 당신에게, 저에게, 모두에게. 재정이 부족한 공립학교들, 자원이 부족한 병원들, 극단적인 날씨에 시달리는 농부들,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빚에 시달리는 가족들.
그리고 의회는 문화 전쟁 놀이를 합니다. 이는 예산 문제도 아니고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제는 직책도 없지만 여전히 완전한 통제력을 가진 트럼프가 리듬을 조정합니다. 그의 비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아무런 예산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기관으로서의 당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자아의 반영이 된 당의 진정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크로켓은 이를 완곡한 표현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림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 많은 이들이 마이크의 꼭두각시가 되어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며 격앙된 게시글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정치인가 아니면 종교인가? 왜냐하면 만약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 중요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이성을 듣지 않으며 온건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비판적인 이들을 소외시키며 광신적인 이들을 신격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몇 명의 온건한 공화당원이 의회를 떠났을까요? 30명 이상. 많은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리즈 체니와 아담 킨징거처럼 말을 남기고 떠났고 그들은 즉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혔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과연 침몰을 경고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배를 가라앉히기 위해 구멍을 뚫은 사람인가요? 당신은 그 답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40%에 가까운 온건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자신을 당과 단절된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분노와 허위 정보, 연극적인 정치에서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프라 안전 교육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적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주인공인 서커스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은 이 목소리들을 듣고 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들은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치는 사람만 들려지는 시스템에서 이성은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는 진지한 법안을 작성한 적도 없으며 15초짜리 영상을 어떻게 바이럴할지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의회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스민 크로켓은 이것을 가장 강력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능, 기술적 무능이 아니라 도덕적 무능입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의도적인 거부, 어른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는 태도, 슬로건을 넘어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매번 새로운 실패가, 새로운 차단이, 새로운 방해가 일어날 때마다 트럼프는 나타날 필요도 없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마비 상태 역시 그 쇼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란, 소음, 난항, 그 모든 것이 시스템이 쓸모없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는 가장 위험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혼자서 결정하겠다. 우리는 이미 그 영화를 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결말을 압니다. 당신은 국가의 열쇠를 모두 잃고 남은 것이라곤 오만뿐인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들은 패배, 스캔들, 파산, 소송, 공개적 망신을 모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을 조언하고 방어하고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자스민 크로켓만큼 정밀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도널드 트럼프가 선택한 팀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들만으로도 이미 제도적 실패의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밝은 빛 속에서 불을 가리키며 이게 정상이라고 아직도 속이고 있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9.11의 영웅으로 알려졌던 그 사람,
미국의 회복력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그러나 결국 그는 검은 물이 얼굴에서 흐르는 모습을 보며 선거 부정 행위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돈, 명예. 그는 소송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를 자신의 법률 전략의 중심인물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택을 무엇이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영입니다. 트럼프는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거울을 찾습니다. 그의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의 망상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의 내러티브를 검증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자존심까지도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말입니다. 줄리아니는 완벽했습니다. 혼란스럽고 광신적이며 대중 앞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이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현실쇼에서 진실이 가장 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였죠. 그리고 크로켓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대가는 집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조언하는 사람이 현실을 벗어나 있다면 그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렌즈를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줄리아니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시드니 파웰. 그녀를 기억하나요? 그녀는 베네수엘라의 위성이 미국 선거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선거가 죽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말한 사람. 그녀는 단지 소송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고 판사들에게 불신을 받았으며 결국 진술에서 자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몇 주 동안 공식 기자회견의 얼굴이었습니다. 제도적 부패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켓이 제나 앨리스를 언급했을 때 트럼프의 변호사 명단에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청중은 이제 웃음과 한숨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제나 역시 처벌을 받고 노출되었으며 패배했지만 다시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실수가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실수가 충성의 계약이 됩니다. 거짓말은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집을 잃은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끝까지 따라갈 사람들, 밑바닥 끝까지 그를 따라가며 그곳에 바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라고 말할 사람들, 아니요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고 예를 외칠 사람들, 증거를 거짓말로, 가설을 전략으로, 망상을 계획으로 받아들일 사람들, 이것이 바로 트럼피즘의 핵심이었습니다. 파산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법정 연극에서 구원의 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켓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반복된 선택, 의도적인 선택, 계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축하받았습니다. 새로운 모순은 진정성주로 박수를 받았고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이론은 틀을 깨는 사고낙으로 환영받았으며 새로운 문제의 동맹자들은 시스템에 대항하는 전사꾼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도자를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것, 그리고 자스민은 또 하나의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지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자신을 둘러싸고 만든 전체 생태계의 문제였습니다. 조언자들, 비서들, 대변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복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첨꾼들의 집합체는 국가가 혼란에 빠져들 때 웃으며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를 들어 트럼프 시대에 가장 급진적인 이민 정책을 설계한 사람인 스티븐 밀러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족 분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종차별을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디스토피아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고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 속에서 탁월한 지성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기준을 다시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악관은 화장실, 내각은 리허설실, 그리고 권력의 배경은 끝없이 스캔들만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의 기계는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거짓의 산업은 계속해서 쉬운 말과 왜곡된 이야기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연습된 대변인들, 돈을 받은 인플루언서들, 부정직한 논평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배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제공받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을 흔들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반성을 일으켰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멀어지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더 알고 싶어서. 당신은 더 이상 조작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구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로 무엇이 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당신의 시각이 변했는지 남겨주세요. 우리는 읽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대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직도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진실이 아직 존재하고 명확함이 아직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마른 땅의 씨앗처럼 퍼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여기 와주셔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아직도 질문하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각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목소리가 자리를 가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